시골에 산다고 무시당하던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골 촌집이라며 비웃던 그 집 안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흙 묻은 손으로 가족을 위해 살았죠. 새벽마다 밭을 나가고 손수 반찬을 싸서 아들네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를 늘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무시당하던 어머니의 시골집에서 이 가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미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어요. 새벽 5시 달들이 울어대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그래도 아직 이 시간에 저절로 깨어나죠.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나 봐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손에 익어서 그런지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바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마당으로 나가면 밤새 자란 풀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습니다. 집 앞 작은 밭에는 상추 몇 개씩, 고추가 제법 실하게 자라고 있어요. 남편이 심어둔 감나무 아래에서 달 5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죠. 이 모든 게 제 삶이에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고 아이들도 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 윤서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이 집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아들 부부가 함께 왔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윤서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바닥에 흙이 너무 많네요. 윤서는 신발을 벗고도 맨발로는 절대 바닥을 밟지 않았어요. 꼭 슬리퍼를 찾아 신고서야 움직이죠. 그러면서 눈으로는 이곳저곳을 훑어보는데 그 시선이 참 불편해요. 마치 뭔가 더러운 걸 보는 것 같은 표정이거든요. 어머니, 이런 데서 사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윤서가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어요. 입가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만 하다 보니 이런 시골집이 불편하게 느껴지나 봐요. 내 손으로 일군 집이야. 여기가 내 세상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윤서의 표정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 굳어진 것 같았죠. 아마 촌스러운 고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시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삶이 지저분하고 가난한 옛날식으로 보이나 봅니다. 아들은 그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랐으니까 추억도 있고 정도 있죠. 그런데 며느리는 다르더라고요.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이 집을 개조하자고 했거든요. 벽지를 바꾸고 바닥을 새로 깔고 화장실도 서양식으로 고치자고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라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 집은 우리가 평생 갖고 온 집이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남편의 한마디에 며느리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오늘도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바람에 날린 깨씹 냄새가 코끝을 스쳐갑니다. 이 냄새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도시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흙냄새, 풀냄새죠.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불쾌한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간 뒤 아들이 혼자 남아서 말했어요. 엄마, 아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 생활이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의 변명이 오히려 더 씁쓸했죠. 제 삶을 변명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없어요. 여기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스며 있고 아이들이 자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부엌 한쪽 벽에는 아직도 아들의 키를 재던 금이 그어져 있고 마루 모서리에는 딸이 넘어져서 생긴 작은 흠집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이 집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아들도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요.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누군가 이 집을 부수고 있는 꿈이었죠. 깨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일은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아들 태호가 며느리 윤서와 함께 집에 왔는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태호의 얼굴이 유난히 어둡더라고요. 39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눈에는 걱정이 되는 나이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저녁을 차려주며 넌지시 물어봤어요. 태호야, 요즘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윤서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요. 아파트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가거든요. 윤서가 말하는 동안 태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모양이었죠. 며느리 말로는 태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였어요. 어머니 집 팔면 저희도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라는 소리였거든요. 윤서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덧붙였어요. 요즘 시골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이 집이랑 땅 합치면 제법 될 것 같은데요. 이 집은 내 남편이 지은 거야. 팔 생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하긴 요즘 시골집 누가 사요. 고철값이나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평생 정성껏 지은 이 집을 제가 40년 넘게 갖고 온 이 터전을 고철값이라고 하다니요. 참으려고 했지만 속이 쓰라렸어요. 더 놀라운 건 윤서가 태호에게도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도 시골 출신이니까 이런데 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처갓집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윤서 부모님은 딸이 시골 출신과 결혼한 걸 못마땅해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드리면 훨씬 편하실 텐데요. 윤서는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마치 제가 고집 부리는 노인처럼 취급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작 태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윤서야,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건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집을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윤서에게는 이 집이 그냥 돈으로만 보인다는 걸요. 남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지은 이 집이 아이들이 뛰어놀며 자란 이 마당이 40년 넘게 제가 정성껏 닦고 온 이 터전이 윤서에게는 그저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일 뿐이었어요. 태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윤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마저도 힘없는 변명에 불과했죠. 자기 아내 편을 들면서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집에서도 이 문제로 많이 다퉜을 거예요. 태호야, 내가 어릴 때 이 마루에서 첫걸음마를 했다는 거 기억하니?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한 모양이었죠. 윤서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대로 가면 아파트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혼자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나와서 별을 보던 자리였죠. 그때는 이런 고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윤서는 처음부터 이 집을, 이 삶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태호도 점점 아내 편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았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처갓집에서도 시원찮게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고집 피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집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집에서 윤서와 이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완고한 시어머니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부부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윤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 뒤편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마 전화를 받으려고 나갔나 봐요. 추석 때 시댁 가야 해서 짜증나. 윤서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하는 말이었죠. 우리 시댁은 그냥 시골집 하나 있어요. 재산이라곤 밭 한 떼기뿐이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추가 떨어졌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을 정성껏 닦아온 이 집과 밭이 윤서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완전 촌스러워. 명절 때마다 이상한 음식들 해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냄새부터 별로야. 윤서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거리낌 없이 말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명절마다 며칠씩 준비한 음식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옷에 냄새 밴다고. 맞아. 나도 그래서 오래 못 있어. 1시간 정도 있다가 핑계 대고 나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고추를 바구니에 담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얼마 뒤 윤서가 들어왔어요. 태호와 함께 거실에 앉더니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제가 짧게 대답했지만 윤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상에 윤서는 젓가락질만 대충 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보더니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짜게 못 먹어서요. 그래, 알겠다. 사실 윤서 입맛에 맞춰서 평소보다 덜 짜게 만든 거였는데도 그런 반응이었어요. 태호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냥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도 윤서는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언제 갈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죠.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일찍 들어가 볼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벌써. 네, 죄송해요.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죠. 태호가 뒤따라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저희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윤서는 코를 찡긋거렸어요. 아마 집 냄새가 싫었나 봐요. 그리고는 태호의 팔을 잡아 끌듯 하더니 서둘러 차에 올랐죠.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시어머니,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어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추석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며칠 전부터 들떠서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윤서가 좋아할 음식이 뭘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차피 먹지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부부가 와서 차례를 지내고 나서도 윤서는 계속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들도 거의 손대지 않았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도시 사람 오는데 냄새 나면 안 된다. 전화 통화에서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사는 이 집이, 제가 만든 음식이,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윤서에게는 냄새 나는 것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아들 부부는 예년보다 훨씬 일찍 떠났어요. 보통은 저녁까지 있다가 가는데 점심을 겨우 먹고 나서 바로 일어났거든요. 어머니, 저희 일찍 들어가 볼게요. 윤서가 말했지만 눈은 이미 현관 쪽을 보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죠. 태호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일어서더라고요. 엄마, 그럼 저희 가볼게요. 벌써 가니?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들도 이제 윤서 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례상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었나 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시골에 산다고, 농사를 짓는다고, 옛날식으로 산다고 창피한 건가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윤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산이라곤 밭 한 떼기뿐이라는 말, 냄새난다는 말, 촌스럽다는 말들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도 솟아올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들은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답답했거든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거요. 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마저 그런 아내의 편에 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주 지민이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무엇을 선물로 해줄까 고민했어요. 지민이가 좋아할 만한 옷도 보고 장난감도 알아봤죠. 직접 가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있었어요. 추석 이후로 서로 연락이 뜸했거든요. 그런데 생일 하루 전날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지민이 생일이에요. 그래, 알고 있어. 선물도 준비해놨다. 아,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오시지는 마세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오지 말라니요. 왜? 무슨 일 있니?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어머니까지 오시면 자리가 너무 좁을 것 같아서요. 윤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럼 지민이는 언제 보지? 택시비도 아깝잖아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서가 제 경제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대신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세요. 어머니, 축하 영상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통화? 네, 핸드폰으로요.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니까 화면으로라도 보여주면 되잖아요. 윤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직접 와서 손주를 안아보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영상통화가 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켜니 윤서가 보였어요. 배경으로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주방이 보이더라고요. 최신식 냉장고의 넓은 아일랜드 식탁, 반짝거리는 타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뒤로 생일상이 차려진 게 보였죠. 화려한 케이크에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지민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지민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쁜 생일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손주는 뭔가 어색했어요. 직접 안아볼 수도 없고 뽀뽀해 줄 수도 없고 그냥 화면 속 사람일 뿐이었죠. 지민아, 할머니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다음에 줄게. 네, 할머니. 지민이는 금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아마 화려한 선물들이 더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 윤서가 화면에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니, 우리 손님들 오셔서 이만 끊을게요. 벌써? 네, 죄송해요. 지민이 친구들이랑 엄마들이 많이 와서요. 그러면서 윤서는 뒤쪽을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보였죠. 다들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아파트 안이 시끌벅적했어요.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윤서가 말하면서 화면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 할머니세요? 시골에 사시나 봐요. 맞아요. 농사 지으시거든요. 윤서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그럼 이만 끊을게요. 화면이 꺼졌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죠. 제가 앉아 있던 방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벽지의 낡은 가구들, 윤서가 보던 화려한 아파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윤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창피한 존재였던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영상통화로만 축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택시비가 아깝다고, 자리가 좁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윤서에게는 제가 자랑할 만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골에 살고 농사를 짓고 돈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 내세우기 부끄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민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은 언제 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 온다는 게 언제일까요? 아니, 과연 올까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어두웠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그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시어머니,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어머니, 손주에게는 화면으로만 보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윤서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시골 사람이라고, 돈이 없다고, 촌스럽다고 해서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아들도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민이 생일상에 제가 없었다는 게, 영상통화로만 축하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생일에 함께 있을 텐데 저만 혼자 화면으로 봤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마당에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달들이 잠자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위안이 되던 소리들인데 그날은 더욱 외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알겠더라고요. 윤서에게 저는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요. 시골 출신이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 촌스럽다는 것이 제가 가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지민이 생일 영상통화가 마지막이었죠. 아마 윤서가 아들에게 뭔가 말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자꾸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안부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윤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윤서가 무시해도 참고, 아들이 편들지 않아도 참고, 손주 생일에 못 가도 참고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했거든요. 먼저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함께 만든 통장들이 여러 개 들어있었죠. 결혼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몇 년 전에 비싼 일부를 판 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요. 하나씩 꺼내서 잔고를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모아둔 돈이었죠. 윤서가 말한 것처럼 재산이라곤 밭 한 떼기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거지. 통장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항상 말했거든요. 언젠가 아내가 혼자 남게 될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둔다고요. 그때는 그런 말이 서운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고마웠어요. 계산기를 꺼내서 하나하나 더해봤어요. 예금이 얼마, 적금이 얼마, 땅 판 돈이 얼마. 총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이제 됐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뭔가 확신이 서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윤서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이 돈으로 충분히 당당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통장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고요. 윤서 눈치 보지 말고 아들 비위 맞추지 말고 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고 했어요. 저녁에 마당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예전에는 외로워서 봤는데 그날은 다른 마음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거든요. 달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달들이 저를 깨워줄 거고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로 밥상을 차릴 거예요. 그런 일상이 윤서에게는 촌스럽고 냄새난다고 했지만 제게는 소중한 삶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겠다고, 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통장 정리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박영미가 될 거라고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석 달 만에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지민이 생일 영상통화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묻다니 이상했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윤서는 마치 효부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윤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응, 괜찮다.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걱정이라니요. 그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한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뭔가 의도가 느껴졌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제 친구 어머니가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갑자기 연락한 거구나 싶었어요. 누군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 생각이 난 거죠.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대요. 윤서는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이 전혀 몰랐던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행에 숨겨둔 예금이랑 적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제가 가진 돈이 궁금한 모양이었죠. 친구가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숨겨두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다고 해서요.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가더라고요. 빙빙 돌려 말하지만 결국 제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농사도 오래 지으셨고 아버지도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분명히 모아두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서는 계속해서 떠봤어요. 제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했죠. 어머니도 혹시 뭐 숨겨둔 재산 있으세요? 결국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윤서답게 솔직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산에 관심을 보이니 가소웠어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도 있으실 테고 혹시 땅도 더 있으신 건 아닌가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 같았죠. 글쎄다. 짧게 대답했어요. 윤서가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굳이 자세히 말해줄 필요는 없었죠. 아, 괜찮으시면 언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시대에는 재산 정리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확실한 답을 얻어내려고 했죠. 와서 밥이나 먹자. 갑자기 초대했어요. 윤서는 순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갑자기요. 재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화제가 바뀌니까 아쉬워하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보고 싶다. 사실 윤서를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통장 정리를 하고 나서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좋아요. 언제 가면 될까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 주말이 어떠니? 네, 토요일에 갈게요. 남편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태호도 함께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서가 뭘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해 봤어요.
분명히 저를 얕잡아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윤서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호에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보,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네. 그래. 갑자기. 응, 아마 재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슬쩍 떠봤거든. 윤서는 분명히 비아냥거리고 있을 거예요. 시골집에 가서 시골 반찬이나 먹어야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말이에요. 시골 반찬이나 먹겠지. 그래도 참고 가야겠어. 혹시 정말 돈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윤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토요일 오후 윤서가 도시 브랜드 옷을 차려입고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서는 여전히 코를 찌푸렸어요.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화장도 완벽했죠. 시골집에 오기에는 너무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억지로 밝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면서도 주변을 훑어보는 게 여전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은 윤서는 소파를 손으로 톡톡 치며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이젠 집이라기보다 그냥 흙바닥 아니에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어요. 재산 이야기를 하러 왔으면서도 여전히 제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밥이나 먹자. 제가 묵묵히 말했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오자 윤서는 코를 찡그렸어요. 어휴, 냄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제 귀에는 들렸어요. 여전히 제 음식을 싫어하고 있었던 거죠. 식탁으로 향하는 윤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밥상 위에 뭔가 다른 게 놓여 있었거든요. 도톰한 서류봉투와 여러 권의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윤서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죠. 그거요, 어머니 뭐예요? 보험이라도 들어놓으셨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제가 조용히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어서 윤서에게 보여줬죠. 윤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이거 잔액이 잘못 찍힌 거 아니에요. 손으로 통장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다른 통장을 하나씩 꺼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정기예금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매각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요.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태호도 어머니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어머니 돈이에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통장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게 보였죠. 그래. 너희가 흙바닥이라고 부른 이 집에서 모은 돈이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밭에서 캐는 고구마 팔고 달 팔고 남편이 땅 팔아서 내 통장에 넣어줬지.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10억. 이 넘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통장들을 다시 한 번 쳐다봤죠. 그제야 제가 윤서와 눈을 마주봤어요.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이 돈 너한텐 한 푼도 안 갈 거야. 윤서는 숨이 막힌 듯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돈 없는 사람이라 무시했을 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어. 제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로 판단받는 거야. 윤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 통장에 너희들 몫은 없다. 냉정하게 말했어요. 윤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루바닥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 위 통장들을 비췄어요. 그 빛이 반짝거리는 모습과 무릎 꿇고 우는 윤서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죠. 태호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제가 반문했어요. 내가 내 집을 흙바닥이라고 했을 때, 내 음식을 냄새난다고 했을 때, 손주 생일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기회는 이미 끝났어.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 같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버린 촌집이 너보다 훨씬 값졌단 걸 이제 알겠니? 그 말에 윤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통장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동안 윤서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야 정리된 것 같았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윤서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였죠. 윤서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이 돈은 별개야. 윤서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아마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말이에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어요. 태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잖니. 태호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왔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날 오후 아들 부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어요.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윤서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태호는 말 한마디 없이 차를 몰았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통장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동안 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모두 풀린 것 같았거든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음도 그 하늘처럼 깨끗해진 기분이었죠. 이제 윤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였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장학회에 일부 돈을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농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오셨을 때 통장을 내밀며 말했죠. 이 돈으로 우리 마을 아이들 공부 좀 도와주세요. 이장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시골 할머니가 이런 큰 돈을 기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나머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정리해뒀어요. 이제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놀라운 건 윤서의 변화였어요. 그 일 이후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죠. 어머니,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윤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밭에 나가서 직접 풀도 뽑고 고추도 따고 달장 청소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고무장갑을 끼고도 더러워질까봐 조심조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이 고추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꼭지 부분을 살짝 돌려서 따야 해. 윤서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달랐죠. 어느 날 오후 윤서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간이 맞나요? 조금 더 넣어봐. 윤서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는 맛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중간에서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도 이런 삶 배우고 싶어요. 어느 주말 저녁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진짜 부자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늦게나마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윤서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이 집이 좋아요. 처음에는 낡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따뜻한 집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을 드디어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도 가끔 함께 왔어요. 처음에는 시골이 낯설어했지만 금세 적응했죠. 할머니, 닭한테 모이 줄 수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줘봐. 지민이가 모이를 뿌리니 닭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죠. 할머니, 닭들이 정말 귀여워요. 그런 지민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시골이 더러운 곳이 아니라 재미있는 곳으로 기억될 거라는 생각이요.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고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마당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예전에는 외로워서 봤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서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봤던 별들이었죠. 그때 남편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영미야,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야.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일찍 와서 밭일을 도와주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했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점심때가 되자 윤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가져왔어요. 맛을 보니 제법 괜찮더라고요. 윤서야, 맛있다. 정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윤서는 정말 기뻐했어요. 예전에는 제 칭찬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태호가 말했어요. 엄마, 늦지 않았죠? 뭐가? 이런 삶 배우는 거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늦지 않았어. 진짜 부자는 마음이야. 그 말에 태호와 윤서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 집은 다시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들리고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곳이 되었죠.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촌스럽다던 이곳에서 제가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배웠다는 걸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야 진짜 부자라는 걸 말이에요. 윤서도 이제는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변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시골집이, 이 생활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박영미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서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영미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는 게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子育て時期、1歳、2歳ぐらいまでの間、人間のホルモンのバランスがすごい崩れちゃうんですよ。それ知ってます？